예, 안녕하세요. 흔히 동아시아 나토 이런 게 형성되고 있다 이런 말 하는데 이 나토 2.0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게 그 본질이 그러니까 집단 안보 체제가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사고를 치면 동시다발적으로 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오키나와를 공격한다 그러면 일본을 공격한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끌려 들어온다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괌을 공격한다 그러면 우리 한미 동맹에 있어서 태평양 사이드에서 서로 공격을 받으면 즉각 참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미동맹 조약이. 그러니까 괌이나 하와이가 공격받으면 우리가 참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집단 안보 체제가 뭐 별도로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 동아시아 나토 2.0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아주 그 좋은 자료가 있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 군사기술동맹, 무기생산동맹이 그 본질입니다. 예, 이제 오커스에서 이게 그 프레임을 가지고 오게 되죠. 한국이 오커스 참여가 임박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좌파들은 아주 댕댕거리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아마 그 조국 당의 의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런 짓 하지 마라. 뭐 오커스 참여뿐만이 아니라 이 한미일 삼국 체제 이런 거 하지 마라. 미국의 앞잡이 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의 그 움직임이 지금 활발하다 그래요. 오커스 참여를 하게 되면 이게 조약이니까 비준을 해야 되는데 22대 총선 조선일보와 한동훈이 말아먹어가지고 물 건너갔죠. 아마 이제 가조약 상태에서 가게 될 겁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5월 초 기사죠. 한국은 한국 호주가 오커스 협력을 논의를 했고. 대중국 견제 기술 공유 필러 2에 참여할 듯 그렇게 됩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한 그 얘기 나온 게 한 보름 빨라요. 4월 중순쯤 나옵니다. 이거 일본 자판 타임스의 이제 기사인데 오커스 참여에 있어서 일본에 대한 이익과 뭐 위험, 베네핏 앤 리스크인데 실제로 읽어보면 베네핏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일본은 좀 다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걸 비준 외에도 이게 일본이 굉장히 엄격한 군사기밀 유지 그런 법을 갖고 있어서 오커스 필러2가 이게 군사 기술을 서로 그 공유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이버 보안이 일본도 우리만큼이나 허술한 것 같아요. 그 문제도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일본은 이제 좀 뭐라 그럴까 뭐 좋은 말로 하면 평화주의적 뭐 조국 그런 쪽에서는 뭐 이게 군국주의 뭐 극우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일본의 정치의 메인스트림은 그 군사나 군비 확장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염증을 느끼는 그게 이제 일본 정치 문화의 메인스트림인데 평화주의적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얌생이 같이 행감치고 부뚜막에 앉아갖고 뒤로 빠져 있죠 항상. 그리고 뒷거래하고 북한과도 뒷거래 조총련 키워주고 뭐 제일교포 북송하고 뭐 이런 거. 중국과는 국교 수교를 엄청 빨리 했어요. 72년인가 했으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소련하고는 미국이 길길이 반대를 했었는데 그때 82년인가 83년에 독일과 손잡고 시베리아 가스라인을 놓은 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행감치고 뒤로 빠져가지고 평화주의라는 머리띠 두르고서 뒷돈 챙기는데 좀 이골이 나 있었죠 옛날에는. 그러다가 이제 반중 최전선에 이제 끌려 나온 건데 이제 오커스까지 가입을 하게 되면 진짜 이제 반중 최전선에 말뚝을 박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어떤 그 내부적인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반면에 이제 한국은 종중 국회가 비준 결사 반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중동이 타락수구가 또 하루는 그거 해라라고 하고 또 하루는 뭐 안보에 빵꾸 뚫렸다 미국과 너무 가까워져서 뭐 이렇게 비판하고 지들 마음대로 아무 말 대잔치 하면서 얘들은 목표가 뭐냐면 어떤 입장의 일관성이 목표가 아니라 정권에 흠집을 내는 게 목표인 애들이에요. 조중동은. 그래서 미국과 사이를 좀 벌리고 그 틈에 자기들이 들어가서 캐스팅 보트를 들고 아주 좀 지저분하죠. 예, 그 우남 이승만 때부터 그랬습니다. 우남 이승만 시절에 그 이승만 대통령을 다룬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뭐 이런 야비한 것들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역질이 계속 올라와요. 또 사회 곳곳에 간첩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대중은 굉장히 근시안적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식인과 성직자의 담론이라는 게 삼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또 한국은 갖고 있죠. 아무튼 간에 근데 이제 이 흐름 자체는 대세입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죠.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역사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반중 그 자체가 역사입니다. 오커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2021년에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3국으로 발족을 했죠. 그래서 오커스는 이제 필라 1과 필라 2가 있습니다. 필라는 뭐 기둥이라는 건데 결국 뭐 챕터 1, 챕터 2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말하자면 뭐 그런 거죠. 예. 테마 1, 테마 2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필라 1은 뭐냐면 오스트레일리아의 공격 원잠을 제공한다요. 이게 이제 한 60년 전에 있었던 1958년 영국에게 미국이 원잠 기술을 제공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이른바 소위 미영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흔히 말해지는 그 미영 방위 조약이 실제로 조약 문서를 읽어보면 기술 제공이에요.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무슨 기술 그 제공 계약 같이 써 있어요. 그걸 뭐 미영 방위 조약이라고 편의상 그렇게 하죠. 예. 근데 오커스 필라 2는 좀 달라요. 이거는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사이에 퀀텀 컴퓨팅이라든지 전자전, 극초음속 이런 첨단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 뭐 이런 거예요. 첨단 군사 기술 공동 개발에 관한 그 테마예요. 그게 그걸로 해서 모이는 게 필라 2예요. 그러니까 필라 2의 본질은 뭐냐면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사이에 반중 군사 기술 동맹이에요. 오커스가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는 거죠. 필라 1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자력 잠수함 제공이 필라 1이고 필라 2는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사이에 반중 군사기술 동맹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한 3년 지나서 2024년 봄에 오커스 필라 2에 한국과 일본 또 심지어 더 나가서 캐나다, 뉴질랜드까지 다 포함시킨다. 그럼 오커스 필라 2는 파이브 아이즈 플러스 한국, 일본이 되죠. 왜 그러냐면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캐나다, 뉴질랜드 이게 파이브 아이즈잖아요. 영어권 핵심 국가 5개로 전 세계에 대한 글로벌 전략과 정보를 공유하는 그 네트워크를 파이브 아이즈라 그러죠.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게 되면 이게 오커스 필라 2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구성 국가가. 그 의미는 뭐냐면은 오커스 필라 2의 확장의 의미는 뭐냐? 반중 군사기술 동맹을 강화한다는 게 하나의 의미고요. 한국은 뭐 기술로 끝나는 데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물건 뚝딱거리고 만드는 걸 워낙에 잘하니까 대량 생산, 양질의 생산 이런 걸 잘하니까 그래서 반중 무기 생산 동맹이라는 뜻이 돼요. 이게. 자, 여기까지인데 이 이야기를 굉장히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전해준 그러한 해외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주얼 폴리틱이라는 유튜버인데 오커스 필라 2 확장의 본질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영어권, 독일어권, 스페인어권 최강의 시사 해설 프로그램으로 꼽히고 저희 에스토니아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스페인 사람들이더라고요. 다시 확인해 보니까 먼저 번에 말씀드렸던 거 취소합니다. 이 사람들의 지금 에피소드는 이거거든요. 이 제목은 이거예요. 금세기 최대의 군사동맹이 탄생하나. 그 이제 그 썸네일에 달린 제목이고요. 텍스트 제목은 뭐냐면 미국은 중국을 가두기 위해 아시아 나토 2.0을 만들고 있다. 그럼 이것만 보면 뭐 중국이랑 대립하려고 막 군사적인 거를 막 엄청 조직하나 보다는데 내용을 보면 군사력이 아니라 오커스 필라 2 확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커스 필라 2는 군사력을 이렇게 조직한다 서로 뭐 저렇게 조직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군사기술 동맹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반중 군사기술 동맹에 굉장히 그 초점을 맞춰서 잘 해설을 해주고 나아가서 여기에 한국이 들어오게 되는데 한국은 얘들은 뭐 기술 동맹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들은 이 생산을 다 아도를 쳐가지고 담당할 거야. 그런 어마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기 생산 동맹이 돼요. 이게 한국 때문에. 그 얘기를 이 사람이 제가 평소에 하고 있던 생각인데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쭉 한 20-30분에 걸쳐서 이 사람이 그거를 제가 이제 한국말로 군데군데 옮겨가지고 좀 말씀을 여쭈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건 그 맨 마지막 페이지 빼고 전체가 다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좀 의욕은 있을지 몰라도 가감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새롭게 창작한 얘기는 없어요. 의혹은 있어도. 그 다음에 분량이 좀 많아서 좀 제가 덜어냈고요. 예,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은 정신병적 집착에 빠져 있습니다. 인도양 말라카 해협 남중국해 서태평양을 몽땅 장악하겠다는 그랜드 디자인입니다. 인도양에서 서태평양까지 관할하는 보안관 혹은 지배자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자격이 생깁니다. 서방 여러분들은 헛똑똑이입니다. 까불면 반도체 못 구하십니다. 삼성 TV도 못 구하십니다. 네, 못 구해요. 우리한테 돈 바치지 않으면 구독들이 소니 플레이스테이션도 못 구하십니다. 네, 못 구해요. 두고 보시자고요. 이렇게 이제 시진핑이 뭐 다른 얘기 하는 거겠죠. 저는 중국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마치 이런 얘기인 듯이 영어 자막을 붙여가지고 패러디를 해놨어요. 네, 이제 중국이 이렇게 그러니까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 다음에 태평양 괌선까지, 그 다음에 더 나가서 태평양 하와이선까지 욕심을 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오커스가 만들어진 거다 이거죠. 2021년에 상황이 이쯤 되자 2021년에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사이에 오커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오커스 필러 1은 오스트레일리아에게 공격 원자력 잠수함, 공격 원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를 중무장시키자. 이것이 오커스 필러 1의 사명입니다. 오커스 필러 2는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사이에 무기와 군사 기술을 공유하자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2021년에 이제 오커스가 만들어질 때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필러 2에 한국, 일본까지 합류시키자. 2024년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기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조선일보 공격원잠 그거 반대하는 그런 그 주장에 반대하는 걸 썼다가 뭐 댓글에서 욕 많이 먹었고, 또 어떤 시청자님은 애처롭게 생각해서 그런지 저한테 무려 10,000원을 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욕 많이 먹었으니까 냉면 한 그릇 사 먹고 화 좀 가라앉혀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별로 화 안 나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일본의 공격 원잠은 중국을 돌게 만들어 버린다 이런 게 나와요. Drive China crazy. 네,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보세요. 한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국, 일본의 오커스 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원자력 잠수함 기술을 공유하는 필러 1이 아닙니다. 당분간은 필러 2입니다. 한국, 일본이 공격 원잠을 갖추는 것은 중국을 돌아버리게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주1 미국 대사는 한국과 일본이 조만간 오커스 필러 2에 가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격 원잠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게임이. 제가 그 전에 공격 원잠 차라리 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는 그때 항모 얘기하면서, 항모보다는 공격 원잠이 오히려 말이 된다 그런 얘기인데, 공격 원잠을 뭐 서둘러서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 했다면 잘 모르고 했을 거고, 그 마음 변한 지 오래됩니다. 그러니까 백모보고 뭐 일관성이 없다 있다 뭐 비판을 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일관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방 전략이 제대로 쓰냐가 문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21세기 반중 군사 동맹은 군사 기술 동맹, 무기 생산 동맹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 일본은 오커스 필러 2에 가입함으로써 퀀텀 컴퓨팅, 인공지능, 극초음속 미사일 등에 관한 민감한 노하우, 최첨단 개발, 최신 군사 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한국, 일본은 자체적으로도 고도의 선진 군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두 나라는 기존 오커스 국가들로부터 기술을 받을 뿐 아니라 기술을 제공하기도 할 것입니다. 오커스 필러 2라 불리는 새로운 방식의 군사 동맹의 기본 컨셉은 함께 군사 기술을 발전시키고 함께 생산함으로써 중국의 침탈을 철저히 막아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커스 필러 2는 그 자체는 뭐 원자력 잠수함을 제공한다든지 혹은 뭐 오커스 자체가 그렇듯이 뭐 연합사령부, 동맹군사령부를 꾸민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오커스 필러 2는 퀀텀 컴퓨팅, 전자전, 초음속 이런 아주 첨단 기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계학습 이런 첨단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공유하자인데 한국이 끼어 들어가니까 무기 생산도
우리끼리 돌려가면서 이렇게 잘하자. 뭐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제 얘긴즉슨 그런 말입니다. 이게.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은 이 에피소드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삼국 체제가 오커스 필라투 확장의 주춧돌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계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일본 등까지 포함하는 오커스 필라투 확장 버전이 이토록 훌륭한 윈윈 게임이라면 왜 여태까지 안 만들어졌던 것일까요? 오커스 필라투를 확장해서 한국, 일본을 가입시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략 자원과 AI 소프트웨어에 강한 캐나다, 또 태평양 도서국가 관리 능력이 있는 뉴질랜드까지 끌어들이면 글로벌 군사 지정학 구도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철저한 포위 압박 체제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오커스에 한국, 일본이 가세하면 상비군만 250만 명입니다. 전투기가 14,000대입니다. 잠수함이 130척입니다. 호위함 구축함이 200척입니다. 게다가 이 5나라 플러스 캐나다, 뉴질랜드는 세계 최강의 군사기술 보유국들이며 정보 분야와 사이버 전쟁 분야에서도 막강한 나라들입니다. 순식간에 나토를 넘어서는 군사력을 갖춘 동맹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한국, 일본 등을 포함하는 오커스 필라투 확장 버전은 바이든 행정부의 거대한 비전입니다. 이제 그 실현이 임박했습니다. 시청자님께서 바이든을 싫어하시든 그가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시든 바이든의 업적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한국, 일본 등을 포함한 오커스 필라투는 지난 70년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글로벌 안보체제 비전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적대적 감정을 내려놓고 한미일 삼국체제를 형성한 캠프 데이비드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캠프 데이비드야말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의 핵심과 직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여 한미일 삼국체제를 형성한 사건입니다. 중국과 북한의 치명적 우환을 만들어준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일본의 오커스에 대한 기여 또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일단 오커스 3국의 입장에서 일본으로부터 뭘 얻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이 오커스 필라투에 가입함으로써 기존 오커스 3국은 첫째, 레이더 등 감시, 정찰, 추적, 타겟팅, 조기경보 영역의 솔루션을 엄청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일본의 로보틱스와 자동화 기술은 수중, 수상, 지상의 각종 무인 무기를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본은 사이버 보안에서도 훌륭한 기술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존의 오커스 3국이 일본으로부터 뭘 얻을 수 있냐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한국과 일본이 오커스로부터 뭘 얻을 수 있냐? 거기서 이제 우리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제대로. 그러나 진짜 승자는 한국과 일본입니다. 얻는 것이 기술 기여보다 훨씬 큽니다. 한국과 일본은 오커스 필라투를 통해 첨단 군사기술,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머신러닝, 테크놀로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영국이 압도적 기술력을 가진 분야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사일 방어, MD 관련 기술과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기술, 전기 자기 관련 군사기술, 전자전 관련 기술을 얻는다는 점일지도 모릅니다. 한국, 일본은 오커스 필라투에 가입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군사기술 능력이 점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동맹이 더욱 튼튼해집니다. 한국,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국가안보의 핵심 주춧돌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얘기가 나옵니다. 제대로. 한국이 가장 큰 이득을 누릴 거라 그래요. 서방 최강의 무기 생산국으로 약진할 것이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는 한국의 살벌한 무기 생산 능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의 무기 생산 능력 자체가 오커스 동맹에 대한 가장 큰 기여입니다. 오커스 동맹은 한국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9위의 무기 수출국입니다. 그런데 판매 계약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고 나날이 기술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는 거대한 무기 공장입니다. 한국은 오커스 필라투에 가입하기 전에 이미 일부 무기 분야에서는 세계 최정상을 찍고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 및 방공 시스템, 탱크, 화력, 유도 무기에 있어 한국은 진정한 전문성이 있는 국가입니다. 또한 한국의 탄도미사일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거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자주포는 매우 훌륭하고 빨리 배송되며 가격이 쌉니다. 한국은 천궁 M샘을 사우디에 수출했으며 미국 하이마스보다 더 훌륭하다고 평가되기도 하는 천무 239를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와 폴란드에 수출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에스토니아에 대량으로 K9 자주포를 수출했습니다. 디젤 잠수함, 호위함, 구축함에서도 커다란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오커스 필라2 가입을 통해 미국 등 기존 오커스 국가들과 더욱더 긴밀하게 협력하게 되면 한국의 무기 생산 능력은 폭증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서방 최강의 무기 생산국이 될 거다. 오커스 필라2에서 이제 이렇게 동맹 관계가 확실해지면 한 차원 더 달라지니까 그런 얘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냉정해지자는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이거 중국을 겨냥하는 반중 군사기술 동맹, 반중 무기 생산 동맹이 만들어지면 이거 중국 엄청 자극하는 거 아니냐.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의문을 한번 던져보자 라는 얘기를 해요. 한번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의 아주 재밌는 어떤 그 주장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오커스 필라2가 중국을 겨냥해서 나토 2.0보다 훨씬 더 살벌한 동맹으로 확대되면 엄청나게 긴장이 높아질 텐데 과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미국, 일본, 미국, 한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식으로 1대1 동맹들을 여러 개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동맹들 모두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바이든 정부는 오커스 필라2 확장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밀어붙여 왔을까요? 화면을 보십시오. 네. 이 화면은 이제 인용 횟수를 기준으로 각 분야 각 분야별로 분야라는 말을 빼먹었네요. 국제학술 논문들의 저자가 어느 나라인지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물론 이제 중국 학자들은 논문을 쓸 때 중국 논문을 인용하는 편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정확하게 밝혀주는 그래프는 아닙니다. 그러나 머릿수로만 보아도 아찔합니다. 지금 여기서 빨간 점이 중국이고요. 하늘색 점이 EU고요. 노란색 점이 미국입니다. 오른쪽으로 나갈수록 활동이 활발한 분야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위에서부터 소재 분야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화학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엔지니어링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컴퓨터공학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컴퓨터공학이라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뜻해요. 컴공과. 네. 그 다음에 환경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 농학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물리학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수학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중국이 처지는 분야들 보면 이제 생물학, 그 다음에 분자생물학, 그 다음에 우주, 그 다음에 신경과학, 그 다음에 임상의학, 그 다음에 면역학 이런 데가 중국이 처집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이야기 나왔듯이 중국 학자들이 이제 인용을 할 때 중국 논문을 인용하기 때문에 저 뻥튀기가 돼 있다는 얘기를 하죠. 다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머릿수로만 보아도 아찔합니다. 물론 연구자가 많다고 훌륭한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해도 중국의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 유럽 및 미국과의 격차가 계속 좁혀지고 있다는 점만은 확실합니다. 중국의 과학기술 분야는 선진적이며 거대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등을 들고 파는 젊은 연구자들이 디글디글합니다. 중국은 과학 수학 분야에서 매년 미국, 일본, 독일, 러시아, 한국, 대만에서 배출하는 박사의 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2배나 많은 박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머릿수가 많다고 연구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커스 필라2 확장은 중국에 대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조금 전에 아주 핵심이죠. 그러니까 오커스 필라2 확장이 결국 이게 군사기술동맹인데 왜 군사기술동맹 왜 하냐?
군사기술의 격차를 중국이 무섭게 쫓아오니까 이러면 서방 최강 국가들 믿을 수 있는 국가들끼리 딱 스크럼 짜서 우리 군사기술 공유해가면서 우리가 최격차 계속 유지할게, 이런 컨셉이다 이거예요. 한국은 그 역할도 하고 동시에 한국이 어마무시한 생산기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유된 기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 때 무기 찍어내는 생산공장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 얘기입니다. 한국, 일본 등을 오커스 필라2 멤버로 가입시켜 동맹을 확대하는 것은 지난 70년 동안 만들어진 모든 동맹을 뛰어넘는 거대한 군사력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커스 필라2 확장은 국방 안보 기술에서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경쟁 체제를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를 나토 2.0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걸맞는 군사기술 동맹인 것입니다. 군사기술 동맹이며 또한 무기 생산 동맹의 성격을 가진 오커스 필라2는 시간이 흐르면 군사력 동맹, 집단안보체제 동맹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건 한참 시간 걸릴 거다. 근데 저는 이거는 조금 발전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중국이 한반도에서 도발한다. 그럼 당연히 미국과의 싸움 되죠. 미국과의 싸움 되면은 당연히 그 후방 기지인 일본에 있는 주한 미군 기지들이 움직인다고요. 그러면 한반도 도발을 한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 영토로 공격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럼 일본에 끌려 들어오게 돼요.